지금 세계가 그 글로벌 경제로 통합되고 그러면서 많은 서로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력이 자본이 이동하고 거기에 따른 그 노동 인구가 이동하면서 지금 어떤 세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사회든지 간에 세계 도처의 사회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지금 겪고 있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안에서도 과거에 유지됐던 어떤 전통적인 이런 가부장적인 성관념이라든가 가족에 대한 관념,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과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완전히 통일된 방식으로 하나의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던 이 고리들이 점차 우리 사회에서도 느슨해지고 있는 겁니다. 더 조금 표현을 강하게 한다면 다 깨지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올리 백과 엘리자베스 백 게른하임, 이 사람은 이제 두 부부인데 이 두 사회학자가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소개됐습니다. 장거리 사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이 백 부부는 지금 현재 세계 도처에서 과거의 어떤 혈연 가족 모델을 떠받치고 있던 4가지 기둥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4가지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부모, 그 다음에 남성 생계 부양자, 전업주부, 이 4가지였는데 이 4가지 기둥이 지금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가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그런 어떤 가족관념이나 성관념이나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관념,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해체되면서 사실은 성규범이 어떤 것이 정말 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인가, 또 가족규범, 가족들 간에 어떠한 우리는 규범들을 지켜야 하고 어떤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당연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 다양한 가족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어떤 가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어떤 가족은 인정할 수 없는가, 어떤 사람은 이 가족도 우리도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생소한 형태의 어떤 결합, 관계의 결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예를 들면 그런 문제들을 둘러싼 우리 사회 안에서 벌써 이야기들이 이제 점차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것들이 서로 다른 그 생각들이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장안에서 갈등을 빚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까, 이런 생각의 차이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다음 익숙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세태가 아주 혼란스럽다, 아니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타락했느냐 타락하지 않았느냐의 이분법적인 그저 그 정도의 평가 속에서 서로 어떤 편을 가르고 라고 하는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그러면 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전해 듣지 못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차이의 인정입니다.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다양성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차이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정말 알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차이의 인정을 이야기하는 이제 정치 철학자들이 인정의 정치학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와 더불어 저는 이제 윤리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정의 윤리학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사실은 오늘 제 그 내용의 중심에 두고 싶어요. 인정의 윤리학. 그렇다면 인정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건 뭘까?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는 것,
소개하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영국 스코틀랜드 대학의 그 교수인 스컬리라고 하는 학자가 쓴 도덕적 몸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 스컬리라고 하는 학자는 이 자신이 청각 장애인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제 청각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 갑자기 성과 결혼을 이야기하는데 왜 장애 이야기가 나와라고 할지 모르는데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그 중점은 어떤 차이에 대한 또는 차이를 차별하는 것에 대한 감수성이 사실은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보기 때문에 이 차별은 성차별이든 인종차별이든 장애차별이든 다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편견을 깰 수 있었던 이제 이 이야기를 같이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청각 장애인 가족 만들기라고 하는 이 사례는 뭐냐면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가지기로 한 어떤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모는 둘 다 청각 장애인이에요. 근데 청각 장애인인데 자기네 애들은 될 수 있으면 자기랑 자기 같은 청각 장애인 아기가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자기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 거죠. 인공수정을 해서 이제. 근데 어쨌든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부부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태어난 아이들이 2명 다 장애아였어요. 청각 장애아였어요. 이 사례가 그 워싱턴 포스트지의 어떤 한 기사로 알려지면서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모를 지지하는 측하고 이 부모를 아주 강력하게 지탄하는 2가지의 목소리가 강하게 대립을 했죠. 이 부모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부모권으로 이거를 접근했어요. 어떤 부모든지 자기랑 닮은 아이를 낳기를 희망한다. 또 한편에는 이들을 비난하는 쪽은 이제 아기의 개인권을 중심으로 이들의 그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펼죠. 사실 이렇게 그 어떤 우리 사회 안에서 새로운 뭔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슈가 생겼을 때 이런 이슈에 접근하는 일반적인 윤리학적인 방법에서도 사실은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시비의 문제로 접근하는 거죠. 옳고 그르냐, 마치 true냐 false냐를 우리가 가리는 문제인 것처럼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2가지 양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시비의 문제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 논쟁은 격렬해질 수밖에 없죠. 너가 맞으면 내가 틀릴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격렬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제 양자택일적 방법 이외에 제3의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청각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청각 장애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논란을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그들대로의 어떤 선택을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제3의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상대주의적 관용의 그 어떤 자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를 취함으로써 그들은 그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와 그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의 어떤 도덕적 원칙을 지키면서 살자라고, 그래서 이제 관용하자 그들도 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3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학이나 우리 사회에서 취하게 되는 이러한 3가지 길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길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접근하는데 그렇게 좋은 방법 같지는 않다는 거죠. 첫째, 왜 그게 이제 지금 들여다보면 문제인가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여기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청각 장애인 부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논쟁 구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해 당사자인 당사자는 빼고 제3의 어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 쓸 수 있는 제3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제가 여기는 깔려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과연 의심할 만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그 질문에 대해서 재밌는 연구를 한 학자가 있어요. 도덕 심리학자인 캐롤 길리건입니다. 이 캐롤 길리건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교육학이나 이런 분야에서 익히 자주 이야기를 들었을 로렌스 콜버그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 이제 제자가 스승의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이제 자기가 어떤 콜버그의 어떤 이론을 이제 뒤집는 그런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콜버그가 경험 연구를 주로 했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도덕적 딜레마의 문제를 줍니다. 도덕적 갈등이 되는 어떤 문제를 주고 그 아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사하면서 그 아이의 도덕 발달 단계를 연구한 거죠. 봤더니 그 조사했던 대상자들이 전부 남자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길리간은 콜버그가 연구할 때 가지고 연구했던 그 도덕적 딜레마 상황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을 다 대상으로 해서 같이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 봤더니 길리간의 이제 연구 결과는 반성적 관점을 발달시키고 확장시키는 데에서는 사실은 남아와 여아 간의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다만 어떤 차이가 좀 보이긴 했어요. 그 차이는 어디 봤더니 여자아이는 인터뷰에서 보면 무엇이 도덕적인가라고 하는 거를 질문하면 주로 누가 이 상황에서 가장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인가? 누가 여기에서 가장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 아이를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봤어요. 반면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딜레마 상황에서 누가 상처 있고 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보다는 이 상황은 어떤 권리와 권리들 간의 갈등을 빚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길리건은 남자 남학생들한테 주로 보이는 윤리를 이제 정의의 윤리라고 말하고, 후자 여학생들이 주로 보이는 윤리를 이제 보살핌의 윤리라고 이제 붙였는데, 사실 이 두 윤리는 반성적 능력에서의 차이나 반성적 범위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도덕관의 차이이고, 도덕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사유의 방법이나 결론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우열의 문제,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정답이고 어떤 것은 더 부정답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패러다임의 차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이 도덕관이 그렇다면 어떤 도덕관이 더 진정한 도덕관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가릴 수 있는가? 패러다임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비교하거나 정답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판결해 줄 제3의 또 하나의 또 우리가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사실은 그러한 질문으로 또 무한 소급의 문제에 빠지는 우를 범하기보다는 사실은 도덕관에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에 따라서는 다른 대답들이 여러 개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가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사실은 맞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보살핌의 윤리가 어떤 의미에서 공적인 영역 안에서 적용하기 또는 활용하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실천적인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애는 뭐냐면 이제 미국의 여기도 이제 앨리슨 죄거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페미니스트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여성주의 실천적 대화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어떤 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보살핌의 윤리의 패러다임 안에서 사회적 실천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보살핌의 윤리가 사적인 윤리가 아니라 친근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윤리가 아니라 공적인 영역 안에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윤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이 실천적 대화의 어떤 특징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물론 이제 앨리슨 제거도 이야기하고 있는 바고요. 이 실천적 대화에서는
무엇이 옳으냐, 우리 여기에 적용해야 할 규칙이 뭐냐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 진술로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떠어떠한 문제다라고 하는 일반적 명제로 서술하는 토론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를 소개하는 이야기에 꽤 긴 시간을 할애했어요. 서로 다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각자가 이 사안을 두고 토론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가를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 시간에 공을 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지금 그 문제를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나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갔다는 거죠. 바로 이 과정에서 이제 어때요? 시비의 문제를 떠나서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주관적 서사를 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이런 대화를 이어갈 때 이 대화자들이 사실은 염두에 가장 두었던 거는 뭐냐면 이 대화 안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단지 그런 식의 어떤 그 배려를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한테 더 우리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이 쟁점을 해결하는데 더 좋은 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어떤 그 자원이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는 방식의 태도, 그 대화의 전제를 깔았습니다. 이런 그 실천적 대화의 어떤 방식은 사실은 서로 개인의 얼굴을 하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주목하면서 이야기하는 이런 보살핌 윤리에 기초한 대화의 방식이 사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들을 바꾸어 가는 데에도 매우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겁니다. 규칙과 권리의 문제와는 다른 방향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이 보살핌 윤리의 어떤 접근 방식, 거기에 더한 실천적 대화의 방식, 이러한 것은 사실 아까 옳고 그름을 시비의 문제로 접근하는 또는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어떤 그 문제 해결의 방식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서 제일 처음에 그 사례와 관련시켜서 또 좀 이야기를 정리해 보죠. 당시에 우리가 이 찬반 논란이 굉장히 거셌고 또 상대주의적 관용을 표현하는 그 입장이 있었다라고 이제 세 개의 어떤 그룹을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앞에서 소개한 세 그룹 이외에 또 하나의 그룹이 있었어요. 이 그룹에서는 청각 장애아를 선택하기로 한 이 부모의 결정이 전적으로 옳다. 그리고 이 부모들은 이 아이에게 결코 해로운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 그룹은 바로 청각 장애 커뮤니티였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청각 장애는 이제 더 이상 장애가 아니고 내 아이가 청각 장애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장애를 갖는 어떤 그 해로운 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만 보지 않는 어떤 체현적 인식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들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결국은 이들이 청각 장애를 장애로 여기지 않게 되고 정체성의 정치학을 펼치고 또 동시에 자신들의 이러한 어떤 자존감의 회복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것들의 배후에는 사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주류 사회, 비장애 사회에 이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억압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제 이 지점이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런 논쟁에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사실 장애에 대한 우리의 편견, 성에 대한 편견, 가족은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체를 이상화시키는 편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되짚어보고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 우리의 다른 사회적 위치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면
조금 더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부드러운 벽돌이 아닌 서로를 보듬는 그런 대화의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